한국 경제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은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뭡니까? 일자리가 그냥 부족해. 그 젊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간에 창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근데 강요된 측면도 있죠. 강요된 측면.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스스로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스스로 찾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에게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원이 가능한 선순환이 만들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남은 시간이 10년 정도뿐이 없다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조기로 그러니까는 이걸 끝내야지만이 그 10년 중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민주정이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윤석열 정권이 3년을 더 이렇게 채우게 되면 나머지 7년뿐이 안 남는 거니까 더 망가질 거고. 예? 그래, 선택의 갈림길에 선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예? 소득격차 확대. 이거 왜 생긴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심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시장의 경쟁력에서 그러니까 낙오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민주주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외면한 결과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이 속에서 재테크에 중독된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간 90년대부터 소위 말해서 이 소위 강남 복부인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용어가 그랬잖아요. 그 강남 복부인이 뭡니까? 부동산 투기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용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자산과 소득, 자산 격차, 자산 가치 하락을 우리 사회는 수용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거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부동산 사람들은 다 우울해지지. 예?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자산 가치 하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한국 사회 경제는 두 가지 경로가 예상됩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 경로는요. 지금 끓는 물 속에 개구리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이 붕괴가 안 된다 하더라도 10년 내 붕괴가 된다 이거예요. 성장률이 0%로 진입하니까. 지금 속도로는 성장률이 0%로 진입하게 되면은 하위 50%는 소득이 후퇴한다니까요. 예? 둘째, 여기다가 만약에 부동산 충격이 가시화된다면은 경제는 경착륙합니다. 급속한 경제가 붕괴되죠. 급속하게요. 예? 이 두 가지 경로를 피하기 위한 출구는요. 경제력 격차 축소예요. 항상 위기는요. 경제 위기는 불평등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경제 생태계는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두 가지 축이 그러니까 작동을 하잖아요. 바로 뭡니까요?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균형이 깨진 거야. 균형이 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하락은 저는 불가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경착륙을 보다는 연착륙으로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건 제가 과거에 한국형 양적 완화로 제가 과거에 설명한 거니까는 가고요. 자, 미국의 민주당의 실패 이유를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과거 2012년 기사인데 이 워렌 버핏 하게 되면은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어쨌든 간에 금융 부자 아니에요. 그 비서하고의 그 세금을 내는 비율이 이게 항상 화제가 되잖아요. 예? ABC에서 이게 보도되는 건데, 예? 그 버핏의 저 비서가 93년도부터 이렇게 저 비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비서는 그러니까 한 36%를 낸다, 이거 소득에. 36%를. 근데 버핏은 17% 정도도 안 낸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미국 민주당의 실패 이유야. 그래서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 많은 세금을 부과해라. 이거잖아요. 예? 민주당이 이거를 못한 거야. 못하니까 정권 뺏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제가 그동안에 사회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소득세를 도입하는 걸 그랬는데, 예? 사회소득을 그랬는데, 그래서 한 1년에 100만 원 주자. 이재명 대표가, 1년당 한 100만 원 정도씩 가자는데, 그거 되게 증세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재테크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증세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뭡니까요? 제가 제안한 게 오히려 그것보다는 소득 공제 혜택을 없애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득 공제 혜택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예? 인적 공제부터 해가지고 많은 종류의 공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세액 공제, 소득 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없애자 이거예요. 그걸 없애게 되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그 세금 거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조 원 정도 거친다 이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더 증가했으니까는 물가가 올라가 더 증가했으니까 더 많이 가능할 겁니다. 2023년 자료를 보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공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드는 소득이 1년에 2022년 기준으로 1060조가 되는데 그중에 한 400조를 공제 혜택을 받아요. 네? 세금으로 연결된 게 한 100조 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예? 1인당 25만 원씩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게 되면 8달을 줄 수 있어요. 8달.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줘가지고는요. 100만 원 정도 줘가지고는 어떻습니까요? 별로 이게 큰 효과를 못 보지요. 근데 800만 원 1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번을 주게 되면요. 2달 받고 한 달 쉬었다가 2달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800만 원이면요. 이건 이제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료가 싸면 안 해도 되고 지금 국민연금 이거 올리는 거도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 8번을 이거 가지고 주면은 특히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왜 부자들한테 돈 주냐. 이 문제도 해소가 돼. 왜 그렇습니까요? 부자들은 상위 0.몇%는 공제 혜택이 1억 한 1,16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날려가고 그다음에 그거 대신에 뭐냐면 1년에 한 800만 원 받는 거니까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더 내더라도 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억 정도는 1년에 그러니까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혜택이 많은 거야.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공평한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적게 혜택을 보고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인데 전 국민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1%는 혜택이 증가해요. 혜택이 증가한다고. 전 국민의 90% 이상이 혜택을 보는 거를 왜 이걸 민주당이 이런 효능감이 큰 걸 왜 도입 못하냐 이거죠. 예?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득 격차가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일거에 그냥 여기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분의 1은 지역화표를 줘봐. 지금 자영업자들 다 살아나죠. 한 번 정도 준 거 가지고는 한 몇 달 가다가 효과가 또 없어져 버리죠. 2020년도로 경험했듯이. 근데 이거 1년에 8번 준다고 생각해봐. 예? 그럼 1년 내내 가죠, 효과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 금융은 특히 취약하신 분이 많은데 한국은행이 근대 우리가 은행 시스템은요, 중앙은행 시스템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잖아요. 예? 영란은행이 그러니까 1694년에 만들어졌듯이 근대 시스템이 그러니까 소위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 시스템은 필수적인 전제인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은 산업혁명이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예? 자, 근데 중앙은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은행들이 신난 거야. 은행들이 돈놀이 하는 데 속에서 과거에는 금을 보유한 만큼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 수 있었는데 금 없이도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예? 한국은행이 찍어낼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었어요? 정부의 경제력. 바로 뭡니까요? 조세. 국민은행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 한국은행의 시스템, 중앙은행 시스템을 왜 자본들만 혜택을 보냐고. 국민들은 왜 혜택을 못 보냐고.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데를 시장에 의해서 혜택이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예요. 네? 금융의 역할은 금융중개 기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잘 전체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 필요한 거 잘 순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금융중개 기능이라는 게. 근데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안 가는 데가 많거든. 돈이 제대로 안 가는 데가. 가더라도 굉장히 고금리로 가고. 그런 거를 뚫어주는 게 바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4가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로 뭡니까? 자본의 입장에서.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소상공인 지원에 6조 원을 그러니까는 여기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에 투입을 했었어요. 한국은행이. 그러다가 올해 6월 달로 종료를 해버렸죠.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는데 종료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2%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내가 대출을 받는데 5% 대출 받았어. 그럼 뭐냐면 이걸 적용해 주게 되면 5%고 2% 차이가 3% 나잖아요. 그만큼을 한국은행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6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60조. 이들이 그러니까 주로 대출 받는 걸 평균을 보게 되면요. KB국민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월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한 4.49%, 신용대출이 평균 한 5.38%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2%로 만약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뭡니까? 주담대 평균은 4.49에서 2%를 빼게 되면 2.29%포인트 정도의 이게 있는 거잖아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5.38에서 2%를 빼게 되면 3.38% 절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금리대로 이 부채를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24조에서 36조 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어. 이 정도면요. 지금 최저임금을 3,200원에서 4,700원 이상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 왜? 지금 뭐냐면 자영업자들한테 너를 최저임금 인상을 해라. 소상공인들한테. 그럼 난리잖아요. 지금 내가 최저임금 저기 저 종업원보다 내가 못 버는데 하잖아요. 근데 이자를 이만큼 깎아주겠다 하게 되면은 예? 어차피 그러니까는 이거 맞바꾸는 건데 예? 이렇게 여러 개 있다 이거예요. 이만큼 올릴 필요가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들 중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그 금리만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건 운용의 적용이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여러분들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도 중앙은행 시스템을 우리가 국민들의 혜택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왜 그거를 자본과 은행 자본들만 그걸 혜택을 보냐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신용에 대해서 같이 함께 모든 국민들이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 보증을 했는데 신용을 보증해서 만드는 화폐인데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저성장 시대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걸 뭐 고원사회라는 일본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가지고 문화적인 풍요로움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를 이 가치를 그래야 된다. 가치를.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굉장히 추구를 하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가치가 소위 말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번영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원도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쥐고 있다 했을 때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를 뭐 할 걸 찾고 생각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지원도 해줘야죠. 네? 지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얘기할 때 이 시대 지금 우리 민주당 정권의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시 앞에서 얘기한 공감 능력인 겁니다. 공감 능력. 이 문제를 정면 승부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금투세 폐지 같은 고통스러운 걸 반복해서 선택을 하고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그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집권 꿈도 꾸지 마세요. 장기 집권 꿈도 꾸지 마. 이해찬 대표가 20년을 집권했는데 필요성은 장기 집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런 실력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장기 집권 못해요. 국민이 지지를 안 해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돌파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격차가 민주당 정권에서 왜 더 격차가 더 그러니까 확대가 되냐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칼라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부 강연 가면은 아픈 질문을 받는 게 교수님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나아진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 그래서 보다 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해리스가 바이든하고 차별성이 안 보였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는 차별성이 보였습니까? 해리스가 다시 민주당이 재집권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요? 그러니까 외면한 거지 뭘. 네? 여론조사로는 트럼프 저거 아주 그냥 저 싫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투표장으로 안 나간 거지. 왜? 저 사람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생활에 별로 그러니까 변화가 생길 것도 않아.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전 세계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이 우경화, 극우화, 예? 이건 불가피합니다. 대한민국 문제는 뭐냐면 가장 악성이라 이거죠. 악성. 10년 안에 지옥이 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지속된다면. 우리한테 남은 시간과 기회가 지금 해법은 존재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외면하면은 그냥 지옥을 맞이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원인을 진단을 제가 통계 수치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면은 그다음에 우리는 뭐 그냥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서 살아갈 길을 그리고 각자 자기 스스로 재테크 열심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뭘. 그러면서 지옥이 도래하려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예? 그렇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에 대한 진단이 됐으면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 해결할 역량은 있잖아요. 예? 우리 뭐 어제도 그러니까 저기 저 국민들이 촛불이 그러니까 다시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에너지가 있어. 빨리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윤석열 정권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회를 다시 뭡니까 다시 새로운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도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피해는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잖아요.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을 보여주고 방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안 움직여.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는 그 나라 국민들의 몫이죠. 그 피해는요. 정치인들만 탓하지 마세요. 정치인들도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갖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그러니까 조기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정권을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 이겁니다. 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시는 분들은 나는 대한민국 희망 없다고 봐.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전체를 사회를 위해서는. 예? 근데 대한민국에 저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고 봐요. 적어도 우리한테는 깨시민, 촛불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 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이니까.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민 가세요. 이민 간다고 해결책은 없으니까는. 근데 해결책이 있잖아.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나 혼자 그러니까 재테크 잘해가지고 나는 대응할래. 이게 되는가 봐보세요. 재테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간단한 게 아니야. 자, 오늘 일요일 방송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박동원 같은 이성균 배우와 같은 박동원 같은 이 공감 능력이다. 진짜 우리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는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가져가지고 새로운 집을 만든. 그리고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 맺기잖아요. 관계 맺기.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 맺기잖아요. 이 관계 맺기의 출발점은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모 엠파티쿠스 시대가 온다 이런 책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